따뜻한 물에다가 빠르게 해동해서 먹어야겠다. 이거는 가장 맛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부드러워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2스푼 정도 넣어서 해동을 하는 게 최고로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더 맛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화학자 장홍재라고 합니다. 광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화학학이라는 우리나라 유일의 하드코어 화학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은 얼면은 부피가 커집니다. 이것 때문에 동파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고기 역시 수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냉동을 시키면 내부에서 얼면서 커져가지고 세포들이 다 터져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내부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이라든지 맛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다 보니까 고기를 냉동시키는 것은 그 조직을 모두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다가 빠르게 해동해서 먹어야겠다. 이거는 가장 맛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전자레인지에서도 해동 기능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리 기능으로 한 1분 정도만 데우면 해동이 되겠지 사용하는 것은 편의상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역시나 변성을 시키고요. 고기를 익힌다 라는 걸 봤을 때 불에다가 굽는 거랑 흔히 수비드라고 불리는 저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거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거랑 똑같이 전자레인지도 해동 기능은 약하게 해서 장시간 처리를 해가지고 내부까지 녹이는 거지만 조리 기능은 강하게 해서 아예 익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하기 전에 해동 자체가 곧 조리가 돼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얼어붙은 고기는 전자레인지로 해동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리를 하면 겉부분은 해동이 되지만 안쪽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저온에서 하는 게 좋고 무조건 온도가 높은 거는 피하는 게 좋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 넣어서 빨리 녹여야겠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들이 변성이 되면서 단단한 구조로 바뀝니다. 이걸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달걀을 요리를 했을 때 흰자가 투명하고 물컹물컹한 유동성의 물질이지만 열이 가해지면 단단하게 굳어지고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번 바뀌면 처음 상태로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고기를 해동시킬 때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바뀌면 고기 겉에서부터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더 질겨지고 조직들이 더 엉겨 붙는다거나 아니면 깨지면서 내부에 있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차갑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자레인지 때문에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열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조리로도 똑같이 파괴되는 영양소들이고요. 전자레인지라는 거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물 분자들의 진동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데울 때도 건조된 식품은 전자레인지를 데워도 데워지지가 않아서 일부러 물을 조금 뿌린다거나 습기를 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물 분자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재밌는 게 최근에 봤던 연구 결과 중에서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강력한 X선이나 감마선 같은 빛을 쪼였을 때는 물 분자가 DNA를 파괴할 정도의 슬로우 일렉트론이라는 느린 전자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보고들이 있는데, 이건 전자레인지로는 절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할 때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식품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주 엄격한 식약처와 모든 평가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걸 사용한다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냥 좀 이따 요리할 거니까 뭐 금방 되게 해야지 하고 테이블에다가 고기를 꺼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해동이 빠르게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 온도는 미생물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의도하지 않은 생물들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해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갑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전날부터 서서히 냉장실에서 해동을 하는 게 최고로 알려져 있고요. 고기가 좀 크면은 사실 24시간 정도는 해동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비가 좀 어렵다 보니 다른 기술들이 생기고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팬이나 보울 같은 거 사이에다 끼워놔가지고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으로 좀 빠르게 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다가 설탕을 한 2스푼 정도 넣어서 여기다 고기를 담아두면 해동이 빠르게 또 손상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소금을 써도 되긴 하는데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짠맛이 좀 가해질 수가 있고 또 삼투압 때문에 안쪽에 있던 수분이나 다른 성분들이 빠져나오기가 쉬워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고, 설탕은 소금과는 다르게 내부로 침투하면서 물에 어느 정도 낮춰주고 해서 조금 더 열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뺏어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면 혹시 고기가 너무 달콤해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맛이 바뀌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소량의 설탕은 오히려 고기 맛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 반응이나 카라멜라 반응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별다른 손상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역시
역시 냉장실에서 서서히 해동시켜라. 이게 최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6시간 정도 냉장에서 해동을 하면 된다. 혹은 찬물에 넣어뒀을 때 한 30분마다 물을 계속해서 갈아준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해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냉장실에서 전날 넣어두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시간은 아마 고기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고기의 겉면을 만져봤을 때 약간 탄력 있고 촉촉할 정도로 녹아내렸다 하면은 요리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과 해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깨졌다가 다시 녹았다가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고기 맛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런 반복적인 일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고기를 안 남기는 게 최고입니다, 결국엔. 제가 최근에 해봤던 건 그 종이로 되어 있는 포일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된 걸 쓰시면 안 되고 종이로 되어 있는 호일을 깔고 그 조리용 호일과 그 위에다가 고기를 익히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튀게 될 수가 있다 정도가 제가 본 내용이 있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그 상태로 구우면 밀가루가 기름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얘가 안 튀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탕수육 튀긴 것처럼 겉에 튀김옷이 생겨서 그게 정말 맛있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통해서 기름이 안 생기게 하거나 안 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무언가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겉에 발라놓으면 제거할 수 있고, 이게 조리상으로는 종이 호일이 그런 역할이었다면 난 그냥 좀 더 색다르게 하면서 이걸 흡수하면서 먹어도 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밀가루나 전분가루 같은 걸 묻힌 채로 고기를 구우면 기름도 안 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봤을 때 기름과 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유명하죠. 물과 기름을 같은 통에 넣으면 층이 갈려가지고 물은 밑에 있고 기름은 위에 있다. 서로 절대 안 섞이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모든 걸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좋아하는 것끼리 서로를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물엔 녹지만 소금이 기름엔 녹지 않고요. 반대로 기름 성분들은 기름에 녹일 수 있지만 물엔 안 녹죠. 그래서 향수 같은 걸 할 때도 에탄올이나 기름 성분이나 이런 거에다가 향 분자를 녹이지 물에다가 콸콸 녹여서 이거를 뿌리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기름에 잘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걸 녹여볼 때도 물에 넣었을 때 설탕처럼 확 녹는 게 아니라 덩어리지면서 하얗게 건더기로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기름에 더 잘 녹는 성분들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녹이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막 소금 같은 걸 발라서 구워서 기름을 제거해야지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밀가루나 전분가루 같은 걸 넣으면은 얘네는 기름을 흡수할 수 있죠. 보통은 미리 예열을 해가지고 뜨거워진 상태의 고기를 딱 올려서 고기를 올리자마자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굽는 그런 방식을 쓰지만, 콜드 시어링이라 그래서 이미 고기를 올린 채로 가열을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고요. 그랬을 때 만약 이 방식을 쓴다면 올리고 약간 구워지는 소리가 날 때쯤에 한번 뒤집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 가면서 굽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콜드 시어링은 초반에는 내부까지 고르게 익히기 위해서 저온에서 하는 것 뿐이고, 얘가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우리가 고온에서 굽듯이 겉에는 노릇하게 바뀌면서 향이 날 겁니다. 이게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요.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 생분자라고 부르는 걸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3가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이라는 그 유명한 3가지, 마지막 4번째가 유전물질이라는 핵산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과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당 분자들이 온도가 한 177도를 넘으면 화학 반응을 해서 붙어버립니다. 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갈색을 갖고요. 이 성분이 우리가 말하는 맛있는 맛, 고기에 구워진 그 향미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거의 모든 요리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걸 안 일으키는 게 수비드 같은 저온으로 요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콜드 시어링은 우선 내부까지 잘 익히고 마지막에 겉에를 마이야르 반응으로 향과 맛을 끌어올리자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고온 때문에 세포가 터진다거나 변성되는 거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숙성의 유무부터 말씀드리면 선호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기를 숙성시키면 무조건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숙성이라는 과정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시체를 보관하는 거라 보면 돼요. 이미 고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생명체가 죽어서 고기 덩어리가 된 건데, 숙성은 얘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인간에 죽어서 그 몸이 분해되는 것처럼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근육 조직도 막 짱짱하게 있고 지방 조직도 있고 다 정상이어야 되는데, 보관을 하면 이게 조금씩 깨집니다. 원래대로라면 먹었을 때 입에서 잠깐 느껴지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분해가 돼서 영양소로 써야만 하는 것들이 이미 깨진 상태니까 느껴지는 게 입에서 더 많아진 거예요. 맛을 가는 성분들이. 당연히 더 맛이 있겠죠. 대신에 육질이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부드러워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향이 확 느껴지는, 약간 농밀하다, 치즈향 같다,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숙성을 좋아하지만 저는 숙성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숙성을 안 한 거는 그 향이 좀 덜하고 대신에 근육, 조직과 섬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약간 쫄깃한 느낌이라거나 씹는 맛, 이 모든 것들은 숙성을 안 한 고기가 무조건 더 좋고요. 숙성을 한 거는 향이 좋고 부드러운 것들.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 어떻게 하면 숙성이 좋을까를 연구한 사람들이 생겼죠. 요리사분들이 여러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식 습성 이런 거는 건조한 상태에서 겉부분은 약간 말라가지고 쪼그라든 것 같은데 이 겉에를 잘라내고 나면 안에는 잘 숙성이 되어 있는 이런 방식도 있고, 습식 숙성 같은 것들은 약간 습도가 있는 상황에 쓰는 거. 둘 중에 뭐가 쉽냐? 우리가 집에서 할 거면 건식이 무조건 쉽죠. 왜냐하면 습식은 얘가 숙성도 되지만 미생물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준 거라 습도랑 온도 관리를 못하면 그냥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가 식중독 걸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습식은 애매하다. 그럼 그거 말고 가끔 식당 가면 보이는 거 있죠. 커다란 수조에다가 밀폐 시켜가지고 넣어놓고 거품 올라오고 있으면서 물에서 숙성한다. 이건 사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보여주기식이고,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온도 유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은 모든 물질 중에서 비열이라는 게 가장 높아서, 비열이란 거는 이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일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 말은 물에 담겨 있으면 온도 변화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온도를 잘 유지시켜주기 위한 거고, 여기 막 거품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 있어 보이니까. 왜냐면 그냥 고여있는 물에 고기 담겨 있으면 신선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막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은 맛을 갖는 아미노산 분자들을 늘리고 또 더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위한 거죠. 누린내는 지방 성분이 많은 데서 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장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질이 좀 많은 뭐 양고기나 이런 고기들에서 나고요. 원래 신선한 고기일 때는 누린내가 안 나는 게 정상인데, 누린내가 나는 건 그 지방들이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산소와 만났을 때 산패라고 부르는 산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방 성분들이 산화가 되면은 고약한 냄새가 나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라는 영양 보충제도 약간 비린내가 살짝 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상온에다 보관을 하면은 산소랑 만나가지고 더 역하고 고약한 냄새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 성분들이 있는 것들은 다 산소와 만나서 변질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라, 그런 거를 막아주면, 예를 들어 산소를 다 제거해가지고 밀폐를 해서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차갑게 보관하면 이런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겉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신선할 땐 괜찮지만 이걸 며칠만 냉장고에 보관해도 구워 먹으려 하다 보면 왠지 냄새가 살짝 나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구우면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은 겉에부터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녹아가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방은 열을 가하면 기름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구운 다음에는 그 냄새가 없어지는 건 그 냄새나는 지방들이 다 녹아 나온 거고, 이거를 먹었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오히려 살코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건 정말 썩은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요. 부위를 떠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 드실 때 암컷에 해당하는 고기들을 주로 많이 유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숫소라든지 수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 호르몬이나 스카톨 같은 성분들이 생식기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몸을 따라 돌다가 지방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컷의 성별을 가지고 있는 고기들은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리고 암컷의 성별을 가지고 있는 고기들은 냄새가 훨씬 덜 납니다. 누린내를 없애는 거는 그냥 열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보통은 기름이다 보니까, 기름 같은 경우에는 탄소 사슬이 거의 한 18개에서 16개 정도가 쭉 이어져 있고 끝에 쪽에 산성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처리하려면은 알칼리성 물질을 조금 바른다거나 혹은 기름을 좀 발라가지고 녹여낸다거나, 그래 조리를 할 때 보면은 그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겉에다가 발라가지고 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게, 그런 성분들을 좀 더 빠르게 녹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기름 성분은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으로 제거를 하려면 사실 제일 좋은 건 비누나 세제 같은 걸로 씻어내면은 제일 확실하게 제거가 되는데, 우리가 음식에다가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러 기름막을 벗겨낸다거나 아니면 손질할 때 잘라낸다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보다는 어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처리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레몬즙을 회에다 뿌린다거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쌀뜨물 같은 걸로 씻어낸다거나, 이 모든 반응들이 탄성물질로 되어 있는 비린내 성분들이 있어서 알칼리성이나 단백질을 갖는 쌀뜨물로 씻어내면 제거가 되고, 회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을 갖는 트라이메틸아민 같은 물질들이 비릿하고 고약한 냄새를 만들기 때문에 식초를 처리하면은 중화 반응이라는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합니다. 그래 어류 같은 경우에 그런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화학적
화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고기는 아무래도 구워 먹으면 대부분 그 성분들이 휘발돼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녹아서 제거되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삶거나 찌는 거는 누린내를 제거는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그걸 숨깁니다. 뭐 월계 수잎을 넣거나 후추를 넣고 뭐 마늘을 넣고 이런 굉장한 향신료들을 넣어가지고 삶는 이유가 그 향으로 누린내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화학 반응으로 이 냄새들이 제거되겠지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건 겉에 있는 것만 제거되지 속에 있는 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누린내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는 우리의 후각을 더 향긋하거나 강렬한 걸로 감추는 식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숨기는 식으로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린내가 난다는 건 아무래도 산소랑 만나서 겉에가 산패가 되는 건데, 당연히 공기는 밖에 있고 고기는 덩어리니까 가장 겉에부터 이 모든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관을 오래 할수록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가장 겉의 면을 벗겨낸다 그러면은 누린내가 나게 바뀌어버린, 변질돼 버린 지방과 고기 성분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남은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만약 겉에가 좀 상했다, 누가 봐도 색이 변질됐고 막 갈색으로 바뀌었고 냄새가, 이 부분만 잘라내고 먹으면 안에는 괜찮겠지?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은 겉에서부터 일어나고 상한 건 아니라 산화가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정말 썩었다라는 것은 미생물이 번식한 거고 얘는 내부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고요. 비슷한 예로 들어보신 게, 식빵을 샀을 때 여기 부분에만 작은 점처럼 곰팡이 생겼다. 그럼 요것만 떼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미 내부까지 곰팡이는 가득 차 있고 여기가 많이 뭉쳐서 콜론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거기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부분만 제거하고 먹어봤자 어차피 우리는 곰팡이 성분이나 미생물을 다 먹는 거라서 그렇게 제거는 안 되니까, 누린내 정도는 괜찮지만 누린내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톡 쏘는 냄새가 난다?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상한 고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라는 거는 결국에 분자입니다. 화학 분자가 공기를 타고 이동해서 우리의 코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걸 냄새다 라고 느끼는 거고, 그 말은 이 물질이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당연히 공기를 타고 이동해서 겉에 붙어야만 합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간단하죠. 랩으로 겉에를 싼다거나 아니면 밀폐를 시켜주면은 냄새 분자가 그 겉면에 붙지만 고기까지는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장시간 보관하면은 아무래도 작은 분자가 한두 개씩 냉장고에서 돌아다니다가 붙으면 당연히 냄새가 조금씩 누적이 되겠죠. 장기간 보관한다면 피할 수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 보관하겠다라면 꼭 랩으로 완벽하게 밀폐를 하면 그런 냄새가 배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우리가 냉동이나 냉장 기능이 있으면 순환이 되죠. 여기는 뭐 차가운 바람이 나오거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요.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은 분자랑 분자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원거리로 저기 있는 녀석에서 여기 있는 녀석을 바뀌지는 못하고 얘네가 충돌하는 거에서 모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공기가 순환된다거나 변화가 있는 상황이 되면은 충돌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정말 고기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싶다 하면 아예 물 양동이에 고기를 넣고 통째로 얼음 덩어리로 얼리면은 뭐 냄새도 안 배고 보관도 잘 되긴 할 겁니다. 대신에 해동은 좀 더 많이 힘들 거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좀 말하고 다녀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탄 고기는 먹어도 암에 안 걸립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온갖 거를 소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타는 고기에서 걱정되는 물질이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벤조파이렌이라는 육각형의 고리들, 화학의 상징과 육각형 고리들이 5개 정도가 붙어있는 이런 녀석들이 여러 개가 생겨요. 얘네들이 몸에 들어가거나 혈관에 주입되거나 하면은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 탄 거를 우리가 혈관에 집어넣는 사람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먹으면 소장 등을 거치면서 거기 있는 효소들이 이 물질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 일반적인 물질로 바꿔서 흡수하거나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탄 고기를 먹는다면 한 2톤 정도를 먹어야 이론상 죽는다 라는 치사량이 있어서 탄 고기를 먹어서 암에 걸리는 일이 없고요. 오히려 탄 게 더 맛있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탄 걸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그 지방이나 이런 성분이 불에 떨어져 가지고 직화구이에서 나오는 연기 성분, 이거를 코로 흡입하면은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탄 걸 먹는 사람보다 조리를 하는 요리사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들이 훨씬 높고,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꼭 창문을 열고 아니면 환풍기를 틀고 해야지, 이게 냄새가 배면은 얘네 흡입하면은 폐암의 가장 큰 위험이 그 고기 굽는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목축과 도축 과정을 거친 식품이면은 요즘에는 기생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생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같은 거를 사료에 섞어가지고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고용량의 항생제 주사를 놔서 그런 미생물이 안 생기게
키운다거나. 근데 알 것이 이제는 기생충이 없다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먹기에는 또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죠. 왜냐면 기생충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한 100번 정상적으로 먹다가 단 하나 문제가 생겼다 해도 그게 살아가지고 장까지 가면 기생충이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옛날처럼 사냥을 해야 되고 식품의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면 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영양소가 과잉 공급되는 시대라서 우리가 이거 파괴돼서 내 몸에 뭐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은 고기를 아예 안 드시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우리 몸을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가 아미노산인데 이게 대충 한 20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원래 학교에서는 20개를 배우지만 사실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마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양제라든지 이런 데 써 있는 거. 이게 왜 필수냐? 우리 몸은 얘를 못 만들어요. 무조건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일부 개수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고기를 아예 안 먹는다. 그럼 단백질이나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고기에 있는 무기질을 따로 먹지 않으면 영양소 결핍이 옵니다. 근데 골고루 먹는 분은 영양소 파괴되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덜 먹어도 그거는 다 충분히 찹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비만을 걱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맞고 당연히 파괴되긴 한다. 근데 뭐 큰 상관은 없다. 어차피 다른 걸로 다 먹고 있습니다.